박영선 대 오세훈 1대1 진검승부 돌입. 자, 야권 단일화로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어제까지 경쟁했던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 오늘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든든한 원군이 한 분 오셨습니다. 오늘 퍼포먼스를 하나 하겠습니다. 박수!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치 재보궐선거를 승리할 때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한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박영선, 오세훈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어제 단일화 이후에 여론조사가 발표된 게 있는데요. 지지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지지율 어때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굉장한 큰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오 후보는요 48.9%, 박영선 후보는 29.2%로 무려 19.7%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령대를 놓고 살펴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오세훈 후보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박 후보는요 40대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상당한 격차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기자, 보통 이 재보궐선거는 평일날 이루어지니까 이제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여론조사를 봤더니 투표 의향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무려 93.6%를 보인 건데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4.7 재보궐선거는요. 평일에 진행되다 보니 휴일이 아니라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여율이 낮은 게 현실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 거다 이런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2030 세대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만큼 보수층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지지세의 결합이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민주당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렇게 역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동석 기자도 투표할 거죠? 네, 저는 투표를 할 겁니다. 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자, 이 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뒤처지는 걸로 나오는데 박영선 후보 좀 반응은 좀 있어요? 네,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서로한테 지금 날선 말도로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죠? 잠깐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공직자로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요. 95년도인가요? 박찬종 후보가 조순 후보에게 20% 이상 앞서고 있다가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서 조순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제 관점에서 보면 MB가 이 BBK의 문제를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그런 모습과 이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국장 전결로 끝났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땅이 어디에 있고 위치도 몰랐고 나는 있는지도 몰랐고 다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몰랐다는 것이 3번이죠. 저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언급을 보고 그야말로 이게 오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극도의 망언을 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이름을 용산공원 한가운데 어딘가에 새기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추행 피해자의 입장은 손톱만치도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의아스러운 마음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당선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들어보시면 박영선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각각 소환했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의혹이랑 관련해서 이 거짓말을 3번이나 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랑 관련해서 했던 그 모습이랑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시즌2다. 반성이 손톱만큼도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두 후보의 대결 구도가 상당히 좀 극명해진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MB의 황태자다.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시즌2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프레임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프레임 전쟁이 이 선거에서는 얼마나 영향을 좀 발휘하나요? 프레임 전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가요? 프레임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유리한 그라운드에서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유리한 프레임에 만약에 유권자들이 들어와서 사고하고 평가를 한다면은 결국은 그 프레임을 만든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박영선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모두 자기가 유리한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오세훈 상대를 후보. 오세훈 후보 이렇게 상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과거 대 미래의 프레임을 가지고 오세훈 후보를 상대를 하고 있어요. 즉 과거 대 미래 하면 당장 생각나는 것이 두 적폐 정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후에다 오세훈 후보는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MB의 아바타다라고 이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반면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지금 이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다. 정권 교체 선거다라면서 계속해서 지금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왜 치러졌느냐. 박원순 전 시장의 잘못으로 치러진 선거다.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상대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 유권자들이 어떤 프레임을 선택해 줄 거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한 50% 정도는 찍을 후보를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40%는 아직도 미정이다. 그리고 이미 선택한 50%에서도 20% 정도는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20에서 30%에 달하는 이 중도층, 이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두 후보의 프레임 전쟁이 더 불꽃 튀길 것으로 보고 다만 이 가운데서 막말이라든지 실언이 나온다면은 선거판 전체를 출렁이게 하는 그런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프레임 전쟁은 프레임 전쟁대로 하되 막말이라든지 실언은 두 후보 모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여권에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여기서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이제 등장을 하던데 네. 논란이던데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얘기를 했길래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임종석 전 실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 시절에 이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어제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박원순이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는 말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인데 이 글을 통해서 이 호텔밥 먹지 않고 날선 양복 한 번 입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반 이상 남겼다. 청렴이 공직자의 윤리라면 그는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다라고 박원순 전 시장을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서울 곳곳을 지날 때마다 박원순의 향기를 느낀다. 그의 열정이 매장되지 않았으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고 박원순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기자회견이 있은 지 6일 만에 이런 글을 올린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게 2차 가해 아니냐라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이 글에 조국 전 장관은 슬퍼요를 누르면서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한 지 6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향수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네.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야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하겠어요. 윤 기자. 네, 맞습니다. 먼저 오세훈 후보가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 어제 SNS를 통해서 노골적인 2차 가해다라고 공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죄 책임을 져야 할 선거 승리를 위해서 2차 가해를 일삼는 당신들은
참으로 몹쓸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임 전 실장의 말을 이렇게 되돌려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비판의 글을 올렸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의당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2차 가해가 선거 전략인가라고 이렇게 맹비난에 나섰는데 그러면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박영선 후보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즉각 임 전 실장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해라라고 이렇게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지금 선거에 나서는 박영선 후보는 뭐라 그래요? 네, 앞서서 이 사과까지 했는데 지금 다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난처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연속으로 관련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놨는데요. 네. 뭐라고 했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글쎄 저는 임종석 실장님하고 최근에는 거의 연락한 적이 없어서 무슨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싶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저는 앞으로 그런 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해 여성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어떤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 이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별로 그런 차원에서도 도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박영선 후보 그런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 전 실장 이 박 후보의 입장 표명 뒤에도 또다시 박원순 전 시장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올렸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또 올렸는데요. 이 박원순 시장의 당선은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변했다는 방증이었다. 사람 생각하자. 안전한 서울, 깨끗한 서울, 걷기 좋은 서울이 시민의 새로운 요구였다라고 밝히면서요. 이 아픔과 혼란을 뒤로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 시점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찰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임 전 실장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상당히 자주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따져보니까 선거 다 이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걸 두고서 박영선 후보를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축구를 하면은 상대편 골대를 겨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 골대를 갖고 자꾸 차는 거 아닌가. 자책골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지금 보궐선거가 시작된 게 왜 보궐선거를 하게 됐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 그것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사과하고 했으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야지. 서울시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든지 아니면 오세훈 후보보다는 우리 박영선 후보가 어떤 면에서 낫다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좀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자꾸 박원순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만한 인물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보다는 그래도 똑같이 박원순 시장도 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보다는 박원순 전 시장이 훨씬 일을 잘했다. 그분이 훨씬 검소하고 소탈하고 판공비도 절반도 안 쓸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은 피해자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했는데 2차 피해를 유도할 수 있고 이게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지금 민주당 보궐선거에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거 두 가지를 든다면 하나는 적전 분열. 지금 후보가 사과했으면 같이 사과 모드로 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적전 분열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데 그걸 대책을 안 세우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어요. LH 사태도 빨리 조사 안 나오고 지금 국토부 장관도 지금 그만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하잖아요. 그런 국면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측근인 비서실장이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자칫 선거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저 얘기하는 건 뻔하다고 저는 봐요. 자기 정치하는 거죠.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자칫하면은 이기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패배한다면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위치가 많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3의 후보, 친문 후보가 누군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임종석 비서실장도 후보가 될 수 있고 또 이해찬 전 당대표는 킹메이커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내세우려고 저렇게 벌써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나와내고 있는데 선거에 지금 올인해야지 자꾸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저런 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또 이제 지지층 결집으로 인해서 박영선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배 교수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은요. 상당한 악재성 발언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피해자가 기자회견하면서 물론 뭐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었다 없었다 논란이 많지만은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라면서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이 사과가 좀 전달이 돼서 용서를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또 피해 호소인 발언했던 3인의 선거 캠프 종사자, 현역 의원 3명을 도중에 사퇴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인데 다시 한번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흠모하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2차 가해 논란을 또 일으켰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전통적인 여야 지지층을 결집한 것 플러스 중도층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오느냐가 굉장히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발언은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다. 그래서 당장 박영선 후보도 이것과 관련해 선긋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전화통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 전 대표 발언과 이걸 동급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이해찬 전 대표 발언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지금 이제 여야의 전략적인 고수하면은 지금 보수에는 김종인 그리고 진보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를 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략적인 고수가 이 상황에서 던진 메시지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 보이지만은 충분히 바닥 민심은 좋다. 그리고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다. 라면서 근거를 들었어요. 박찬종 전 후보 봐라. 40%를 했지만은 거짓말 한 번 하면서 결국은 조순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오세훈 당시의 서울시장 후보가 한 20%포인트 앞섰지만은 한명숙 전 후보하고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0.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전통적인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을 지금 결집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니까 이걸 같이 취급하면 안 되고요. 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이 발언이 왜 나왔느냐. 혹시 자기 정치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은 한번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 사례와 이해찬 전 대표 사례는 상당히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야권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도 했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여지껏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에게는 비판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단일화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안철수는 내가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발언 대체 어떤 상황에서 나왔었는지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실까요? 참 이분이 정치를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현근택 부대면 저런 식으로 드루킹 같은 공격을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선대위원장은 제가 지킵니다. 단일화되고서 내가 지킨다라고 스무스하게 그 관계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안철수 대표도 정치를 하고 또 당에 소속된 사람이고 저도 당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의논 관계가 있는 건 다른 문제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저런 개인적인 의논 관계에 있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같은 식구가 된 상황에서는 제가 안철수 대표 입장을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야 인사 이렇게 패널 하나씩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당 쪽 인사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대위원장이다, 내가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제 직접 당사자한테 그 발언이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 물어봤는데 안 대표도 나도 정치를 하고 우리 둘 다 당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제 당연히 같은 식구가 됐으니까 내가 당연히 안 대표에 대한 공격을 막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치 시작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상당히 좀 노련함이 엿보이는 발언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제는 같은 식구다. 네. 자, 이 야권 단일화 이후에 많은 관심을 받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광주 내려갔던데 어떤 일정으로 간 거예요? 네, 사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국민의힘의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그 이튿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로 갔습니다. 먼저 광주로 간 모습 먼저 같이 보고 오시죠. 네, 김종인 씨, 당신이 사람입니까? 5.18 영년들께 사과하십시오.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의 결심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우산이 등장해서 오늘 오전 광주에는 비가 왔었나 했는데 네. 그 우산이 등장한 이후 이제 광주 이 5.18 민주화 뮤지를 찾았는데 거기 이제 대학생 단체가 이제 상당히 항의를 거세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우산을 지금 들고 입장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 이번이 처음 찾은 게 아닙니다. 이 5.18 민주화 뮤지 지난 8월에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후로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 보수정당이 좀 호남을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거듭 당내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로 최근에는 그 비례대표 당선권 인사 중에 4분의 1은 호남 인사한테 주자라는 의결을 최종 끌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 네, 보신 것처럼 오늘도 5.18 광주 민주화 뮤지를 찾았는데 왜 여기를 오셨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 질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 임무를 거의 다 맞춰가기 때문에 이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다녀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 임무는 맞춰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어제 오세훈 후보 이 승리 이후에 김종인 재추대론이 계속해서 나와요. 본인이나 당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요? 네, 본인이 어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기여의 90%는 다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면 내 임무는 여기가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선까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아마 제로일 것이다라고 제로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로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오늘 기자들이 또 한번 물었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제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내 결심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결심은 이미 여기서 끝내는 걸로 결심이 섰고 남들이 뭐라 해도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당내 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라고 물었더니 이 인사가 말하기를 히딩크 감독을 언급을 했습니다. 히딩크요? 네,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 한국팀 맡아서 4강까지 올려놨는데 글쎄 그럼 히딩크 감독이 다시 한번 한국팀을 맡아서 또 4강 올리려고 할까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재편을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직까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번에 광주 내려간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앞으로 행보 어떻게 될까요? 뭐 집으로 4월 7일 날 보선 끝나면 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집에 계시잖아요. 근데 주로 집에 찾아오면 잘 만나시잖아요. 네, 만나서 또 상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하여튼 오세훈 시장을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낸 것만 해도 뭐 90%는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나머지는 10% 남았는데 지금 오늘 광주 간 것도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걸로 봐야 됩니다. 지난 10년간 보수가 서울에서 8번을 선거에 졌어요. 네. 왜 그렇겠어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호남표를 무시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요. 서울 사는 주소지 둔 사람 중에 고향이 서울 출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서울 사는 사람이 영남이 많겠습니까? 호남이 많겠습니까? 앵커님? 서울에요? 네. 호남 사람이 많죠. 많습니다. 영남 사람보다 호남이 많아요. 네. 작년에 4.15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호남 쪽에 공천을 국민의 그 자유 그 통일당인가요? 미래통합당에서 안 했거든요. 네. 그 수도권 민심이 그래서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광주에 5.18 참배를 한 거는 또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면서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신 민심 그걸 겨냥한 거죠. 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도요.
부산에도 의외로 호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 민심을 겨냥한 거다. 또 하나는 중도층, 지금 굉장히 부동층이 많잖아요. 중도층이 우리 5.18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고하니까 중도층이 우리 좀 믿게 좀 해줘라. 그러니까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공히 겨냥한 그런 그 행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떠나더라도 자택에 있더라도 역할은 할 것이다. 찾아오면 잘 만나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